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부텁지근 더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이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날씨죠. 즐겁고 신나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청량감을 확 높여드리고 싶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디 우리네 마음처럼 되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요, 어제 오후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필즈상 한국인 학자 허준희 교수가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일로 다가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건 뜨겁고요. 민주당은 전대룰 논란, 당대표 출마가 좌절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저격 역시 뜨겁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시원한 얘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국민들에게 더 뜨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자, 전 정부에서 이만한 인사를 보았느냐 반문했던 윤 대통령. 자,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을 30%로 높이겠다. 신원전 가속화를 천명했고요. 또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닥쳐오는 경제 위기에 에너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해서 이 물가 등 특단의 조치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자, 김창룡 가고 윤희근 온다. 경찰청장 인사 얘기인데요. 치안 매우 중요합니다. 또 더해서 국민들은 역시 경제가 뚫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 30여 년간 모기를 연구해온 모기 박사를 모시고 올여름 모기 그리고 이 러브버그라는 게 은평구 마포구 일대에서 기성이라고 하는데 그 발생 원인과 퇴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시고 한입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을 하는 그 1분 과정에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휴대폰을 들고 박정호 기자 이거 보라고. 오프닝에서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룰 논란이 뜨겁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기 조금 전에 전대룰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로 했다가 그 사이에 지금 또 철회됐다는 거죠? 네, 전당대회를 다시 전준위 원안으로 바꿨다. 비대위원 철회됐다. 이렇게.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줄 속보로 뜨고 있어가지고. 전준위 안을 받기로 했다가 다시 그걸 철회했다. 네. 잠깐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시끄럽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대 룰에 있어서 비대위 수정안으로 네. 이게 바뀌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다시 전준위의 이제 원안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민주당의 내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보는 전준위 원안으로 의결했다가 다시 전대룰에서 비대위 수정안은 철회했다. 그러니까 아직 미확정인 거예요, 그럼? 네, 지금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준위 원안으로 가는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는 정리가 됐다. 네. 이 속보가 네.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 원안 의결 그랬다가 또 철회 그랬다가 네. 그러니까 어떤 안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안이 철회된 건지 자, 잠시 후에 좀 깊이 다뤄볼 텐데 전준위의 원안과 비대위 수정안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준위의 원안은 뭐였습니까?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전준위 원안은 그동안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할 때 중앙이 100%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해서 예비 경선을 치러서 컷오프로 해서 뭐 당대표 후보는 3명, 뭐 최고위원 후보는 8명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전준위에서 이번에 논의하면서 중앙이 100%가 아니라 중앙이 70%에 국민 여론조사 30%. 네네. 7대3 비율로 가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비대위에서 의견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다시 중앙이 100% 되돌려서 원위치시키는 걸로 가자. 이걸로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이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뭐 시도 뭐 당 거기 위원장들 포함해서 일부 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컷오프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도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했죠.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시 전준위 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속보는 이 상치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제 안규백 위원장이 사퇴까지 불사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 결국은 이 안규백 위원장의 전준위 안을 의결키로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도로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비대위의 수정안 그러니까 중앙이 100%를 철회하기로 한 거다. 그 속보의 제목이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이제 전준위의 원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또 이 당무위에서 수정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전격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당 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당내 반발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개딸들. 뭐 개혁의 딸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최근 들어서 지지하기 시작했던 그런 당원들까지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밤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당원들의 얘기, 특히 국민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민주당 내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 힘을 따라야 된다. 5대5. 오히려 국민의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5대5, 국민여론 5, 당심 5 이걸 반영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로 들어갔었는데 민주당이 그 정도 개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준위안도 못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최고위원 1인 2표제에서 한 표는 권역에 이제 투표하게 되는 이것도 얘기했죠. 비대위에서 뭐 처리했다라고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기 투표식으로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상호 위원장은 얘기를 했지만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지역에 기반이 없는 이른바 수도권에 좀 많이 몰려 있다고 평가가 되는 이른바 강성 의원들, 뭐 개혁적인 의원들은 최고위원 되기가 힘들다. 결국은 이것도 민심과 당심을 좀 배제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위원장이 좀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는 뭐 이른바 친명계와 뭐 비명계 혹은 반명계. 근데 또 새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이 자, 이재명 의원은 비주류다. 개파 없다. 그러는데도 또 제명계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좀 세대 교체론을 주창하는 이제 많이 지금 출마하고 있는 97계 이른바 여기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일 등장하는 박지현 개. 자, 이게 지금 예비 경선 룰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어느 쪽에 유불리합니까? 글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인기 투표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선거는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에서 인지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내부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거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인지도를 등에 입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압도적인 능력을 검증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그만큼 인지도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히 경계하면서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뽑힐 수 없다. 이게 바로 반박이 되는 것이 2018년에 최고위원을 뽑을 때 광주의 양향자 지금 현재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인데 심지어 또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죠. 위원장도 함께 했었죠.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출마했었고 경기도의 유은혜 장관 당시는 의원이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은 붙었습니다. 경기 수도권이었지만 양양자 최고가 권역별로 나뉘는 지금으로 따지면 나뉩니다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역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활동량에 따라서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기와 인지도만이 나쁜 것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숨겨져 있어서 지역에 못 찾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좀 오랜 시간 거쳤어야 돼요. 지금 당원들이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난 당대표 뽑고 싶은데 못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확확 뭐가 바뀌니까 신규 입당한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좀 안정적으로 좋은 리더를 뽑으면서 가야 할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근데 매일 속보가 들어와요. 지금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막 얘기하려는 주제와 직접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당무위원회가 자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전대 출마 예외 인정을 안 해서 네. 못하는 거죠. 출마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당무위도 이제 박지현 이제 전 위원장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걸 네. 확인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자 박지현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마를 불사하겠다. 자 당의 여러 조직이 지금 출마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출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4월 1일에 중앙위에서 그때 피선거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80% 넘는 찬성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그때 생겼던 피선거권이 사라진 거냐? 사라진 뭐 통보도 못 받았는데 그때 피선거권이 살아 있으니까 이번에 이 당 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도 그거는 뭐 임명직 아니었냐, 선출직이 아니었고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도 사실은 이 당에 국민의힘에 갈 때 어떤 뭐 투표를 통해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당원이 언제부터였는지 당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간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위원장 비대위원장 한 걸 가지고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네.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외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출마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이건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비대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당무에서 확인한 거고. 예. 하지만 박지원 위원장은 선거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정치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이 자신을 지금 계륵 취급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해놓고 계륵 취급하는 모습이다. 토사구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팬덤의 비호 아래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대비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약속들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은 그날까지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밝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서운 얘기예요. 토사구팽 네. 사냥개를 열심히 뛰게 해놓고는 사냥 다 끝나고 토끼 잡으니까 개도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고 계륵은 이제 닭의 갈비잖아요. 먹기는 그렇고 버리긴 아깝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당대표는 아니고 하지만 전 당대표급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좀 비슷한 길 가나요? 이게 저는 토사구팽이라고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개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개인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완전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이 시작되기 전 선출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권 교체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네. 국민의힘의 염원이었으니까. 그걸 성공시킨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한 당대표를 지금 징계를 통해서 날리려고 한다. 이런 토사구팽이 맞아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선출에 의해서 뽑힌 건 아닙니다. 인재 영입의 방식이었고 대선 마지막 기간에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특정한 임기도 아니었고 특정한 선출직도 아니고 본인은 피선거권을 통해서 뽑혔다라고 얘기하지만 비대위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선출이라기보다는 찬반 투표에 가깝죠. 이 사람을 여기에 앉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도예요. 경선이나 본선과 다르게. 그렇죠. 누군가의 경쟁자가 붙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뽑혔다면 저는 그 피선거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인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당의 원칙에 따라서 승복하는 모습도 성숙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 오창석 평론가님이 박지원 전 위원장을 좀 만나세요. 제가요? 그래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연락처 잘 모릅니다. 그 투표 이 투표 피선 연락처를 모르세요? 예. 아니, 여기 왜 왔어 그럼? 전 당대표급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자, 지금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게 오늘 첫 이슈였는데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 민주당 얘기를 먼저 했네요. 네. 자, 이 지난주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이 동행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논란이 이제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 자, 이 민간인 누구고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쟁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라고 보도된 사람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예요. 신모 씨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 대통령 부부 스페인 방문 당시에 네.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신 씨는 대통령실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죠. 그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그거를 떼놓고 보더라도 민간인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동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윤 대통령 부부와 뭐 수행이나 취재진 뭐 200여 명이 탄 대통령 전용기 1호기에 탑승도 했어요. 어떻게 탑승을 한 거고 그 절차가 다 지켜진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또 업무를 했느냐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지위에 없는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거냐 네. 어떤 일을 한 거냐는 의혹도 불거져 있고 그리고 그 항공권이나 뭐 숙박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헬스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적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준수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 퇴직 후에 사실은 이원모 비서관이 윤당선인 캠프에 합류를 했고 인수해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아왔는데 네. 이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사이에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여기 스페인에 간 거 아니냐 네. 여러 가지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채용이 안 된 민간인의 공적인 이런 업무 수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봉하마을 방문에 있어서도 뭐 지인 윤 대통령이 빵집 얘기를 하면서 부산의 빵집을 많이 알고 있다. 오래된 지인이라 나도 안다. 그랬죠.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비선 논란, 뭐 사적인 사람들과의 공적인 업무 수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란이 불거져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건 무보수 자원봉사였다. 적법 절차를 거쳤다. 외교장관 결재 후에 기타 수행원으로 그런 자격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인연이 뭐 대통령 부부와 우리는 인연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행사 기획이라는 거기에 전문성도 있었고 또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가만히 돼서 이번에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아니었느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해외 순방에 데려갔다면 당시 야당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오평론가님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아직 없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속실 안 만들 것 같은데 네. 만들었다면 그 이 부속실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용이 되고 임무 수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지금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스텝이 꼬이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꼬이게 만들었다. 네. 브리핑에서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신모 씨에 대해서.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총괄 감독인 탁모 씨라고 표현합니까?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표현합니까? 아유, 뭐 탁모 씨가 뭐예요?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 그렇죠.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죠. 그렇죠. 그럼 공식적인 직책과 공개될 수 있는 이름이라면 우리가 지금 신모 씨라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기획했다면 기획 총감독이죠. 객원 이제 역할자가 되는 거죠. 네, 객원 역할자라도 신모모 감독이라고 이름을 불러야죠. 공식 직책이 없다라는 것은 네네네. 누군가가 보기엔 비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직책이 있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네. 선발대로서 먼저 스페인에 가 있었고 무엇을 준비했고 대통령과 배우자가 이동할 때 이런 곳을 기획을 해서 우리 교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좋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네. 것에 그 사람의 활동 역량이자 업무 결과입니다.
성과표기도 하고요. 저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네. 또 객원 전문가를 네. 위촉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객원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네. 그런 공식적인 명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한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인사기획관의 부인이다 누구다 갑자기 전체 기획에 썼다 네. 이러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통령실이 현지에선 또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혼선인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BTS도 가지 않았느냐. 민간인 가는 게 뭐 문제냐. BTS는 그때 문화외교 대사로 네. 임명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비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자,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창녕나들목을 3km 정도 지난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 처리 작업하면서 여파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창녕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하번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고요. 1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서안남 부근 5차로에서는 방음벽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파에서 서안함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는 상일에서 강일 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전 구간 흐름 좋습니다. 다만 서해대교 1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화물차 덮개가 떨어져 있어서 앞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서울교에서 한강철교 쪽으로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노들로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서울교에서 여의교 구간은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 BTS 얘기 잠깐 하다가 보니까 떠올랐는데 오늘 네. 속보가 또 있어요. 그 지금 이 박정호 기자가 광팬입니다. 에스파 걸그룹이죠. 네. 유엔 총회 갔다는데 왜 간 겁니까? 네, 오늘 미국 유엔 뉴욕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포럼에 대회 섹션에 참석을 했어요. 네네. 여기서 Next Generation to the Next Level. 아, 이게 노래가 주제로. 그거죠. 또. 네. Next, Never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휴, 깜짝 놀랐네. 이 주제로 이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사고급입니다. 네. 없던 거로 하고요. 스피치를 했습니다. 네. 네. 스피치를 했다. 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길게 하지 마세요. 다 소식을 전하네.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네. 그나마 최근 들어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이 있었고요. 지지난주 됐네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필즈상. 이 필즈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학계의 노벨상. 저는 이거 알고 있었는데 네. 노벨상에 이상하게 수학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평론가님 네. 왜 없습니까? 아 수학상이요? 네, 물리학상, 수학상, 화학상도 있고 네네. 생리학상도 있는데 네, 거기다 뭐 문학상, 평화상도 주는데 수학은 모든 이과 학문의 기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알프레드 노벨이상을 제정할 때 네. 부인의 연인이 있었는데 네. 당대 최고의 수학 교수였대요. 그래서 시적인 수학상을 감정을. 만들면 연적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내 돈으로 제정한 상을 연적에게 줄 수는 없다. 네. 그 수학상은 뺐다는 풍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네. 1950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가 모여서 아니 세계 최고의 수학자에게 상을 왜 안 주느냐. 필즈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수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야, 권위 있는 상인데 한국계 미국인 네. 교수 누굽니까? 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이거 약간 허준이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름이 석자죠. 네. 허준이 교수예요. 그렇습니다. 허준이 교수가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또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네.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선 저는 이제 앞으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40세 미만만 받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수포자잖아요. 수포자입니다. 네네. 네. 수능 때 너무 못 받던 기억이 있는데 점수까지 공개할 필요는 네네, 없습니다. 공개 안 네네. 하겠습니다. 전공은 뭘 하셨죠?
저요. 전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뭐야? 수포자가 통계학을 했어요. 열심히 한번 배워보려고 했더니 대학 가서도 뭐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기자가 될 것을. 네. 그래요. 실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수학계에서 엄청난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허준희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네, 허준희 교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국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수학자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2살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2살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유학 중에 태어나서 네. 미국 그렇습니다. 국적으로 태어났지만 네. 2살 때부터 한국에 와서 쭉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니고 서울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한국 토종 수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업적에 있어서 좀 한국 수학자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나이 제한 때문에 올해 이제 39세인 허 교수가 올해가 필수장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네. 이번에 받았고 사실 4년 전에 도전했다가 못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였는데 받게 돼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허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필즈상 수상자 명단에 제가 아는 분야인 이 대수기하게 큰 공을 하신 저에게 영웅 같은 분들도 이름이 줄줄이 있어서 그 명단 바로 밑에 내 이름이 한 줄 써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상을 받은 계기로 더 꾸준히 신나고 재미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수학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 이 수포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이런 또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오창석 평론가가 수학이 만점이라고 들었어요. 만점 아니고. 수포자가 아닌데. 자, 허준희 교수가 이번에 이 필즈상을 타게 된 연구 업적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 유학기를 떠났을 때 리드 네. 추측 그리고 리드 추측. 네, 로타 추측 이게 수학의 난제였다라고 네네. 합니다. 리드 추측은 채색 다항식을 계산할 때 보이는 개수의 특정한 패턴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리드 추측과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탄 건 로타 추측으로 예. 그것을 증명한 업적으로 상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1968년에 제기됐었던 난제였다. 네. 그래요.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과연 로타 추측과 리드 추측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 추측으로는 이 필즈상에 필적하는 위대한 공을 세웠다. 수학계에. 사실은 많은 그 세계적인 수학자가 수학 천재로 꼽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영재 교육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수학에 눈을 떴다. 원래 서울대 천문물리학과를 다니다가 네. 이제 석사과정부터 수학. 그러니까요. 미국 유학 가서 수학 박사. 그럼 불과 한 10년 내외 만에 이렇게 한 거니까. 자, 2부 처음에 10분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중요하죠.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지금 뭐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나오게 될지 방향이 나오게 될지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고위 당정에서 민생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주목되는 게 민생 대책 이것도 주목이 됐지만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 징계 여부가 결정이 돼요. 내일 7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와 또 당이 모였을 때 물론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어떤 또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이런 거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오늘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정책을 위해서 또 당정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슈가 한마음인 것 같다.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나누면서 건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가 대선 공약을 통해서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자성의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부도 당의 입법 지원을 계속 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이렇게 당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민생 현안 직접 챙기겠다. 네.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이다. 자, 이제 정부도 이제 물가 문제, 민생 문제에 좀 눈을 돌리는 것 같고요. 이 위원회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민간위원회 70%를 없애겠다. 네. 공기관, 공기업으로도 또 확산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먼저 이제 네. 공공기관 또 이제 정부 조직에서 졸라매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앞장설 테니까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지금 부자 감세다 야당 비판 받았지만 법인세 이제 하고 또 종부세 감면했고 네. 주력 축소했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 낮추고 수입 물가 때문에 그리고 유류세 최대 법정 한도까지 인하했고 부가가치세를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거예요. 그 세수가 줄어드는데 공기관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예산으로 이걸 이제 민생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그 공공기관을 축소하는 비용, 그 지출 비용을 줄인 것이 풀어놓은 돈보다 과연 많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맞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지난 코로나 2년, 3년 기간 동안 풀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감당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전체 주요 지표가 너무 놀라서 외식 같은 경우는 외식 비용이 8%가 올랐는데 이 지수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물가 큰 걱정입니다. 끝으로 오평론가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윤석열 당신 검찰총장이었죠.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네, 판사 출신 이제 한동수 검사는 이제 2019년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에 외부 공모로 이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실제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 직접 증인으로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면이 윤석열 현 대통령과는 대립각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징계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 이후에 직접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증인으로. 네. 전 두 분이 원래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한동훈, 한동수. 네. 근데 굉장히 반대쪽 입장에서 네. 강하게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듣고 형제 아니구나. 네,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5월에 지난해 검찰 내부방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했던 네. 부장검사가 직속 부하인 이 감찰 과정에 보임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청취자분이 꼼꼼하게 들으셨습니다. 7554님 디저트송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신청해요. 박정호 기자님 잘 듣고 내일 다시 불러주세요. 미션이 생겼습니다. 자, 7554님께 치킨 쿠폰 날려드리면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헝거라운 위협에 맞서서 제껴다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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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어 진화시켜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가시가 돋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의 의도나 불평불만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는 가시가 돋은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가시 돋은 눈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돋다를 강조해서 이르는 말은 가시가 돋치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용구에 나오는 동사 돋치다에서 두 번째 음절은 히자를 쓸까요? 아니면 치자를 쓸까요? 둘 다 발음이 돋치다로 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때는 치읓을 쓰는 돋치다가 맞고요. 히읗을 쓰는 돋치다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은 가시가 돋친 말을 주고받는다라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나간다고 할 때 보통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도 치읓을 쓰는 돋치다입니다. 날개 돋치다란 관용구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소문 같은 것이 먼 데까지 빨리 퍼져간다는 뜻도 있고요. 돈이나 부동산 따위가 빨리 불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일수록 날개에 돋친 듯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꾸준히 저축하니 점점 날개가 돋쳐 큰 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의 서울 기온 보이겠고요. 대전, 전주 34도, 대구 33도 등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했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는데 내일 비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면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로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모레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최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올 수 있겠고 중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인천과 경기 남부, 대전, 세종 등 나쁨 단계를 일시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강 문제로 국회에서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갔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요, 특별히 7월엔 치킨본부를 마련했죠. 방송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 쿠폰을 모두 7분에게 쏘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예고 없이 깜짝 찾아가니까요. 매일매일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한입뉴스에서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이제 다뤘는데요. 하지만 이 로타 추측이 뭔지, 필즈상의 권위는 어떠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주 아주대 수학과 석좌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수학계의 노벨상 이렇게는 들었는데 이 필즈상 과연 어떤 상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수학 분야의 이제 학문적 성취에 수여되는 최고의 상입니다. 네. 노벨상은 매년 12월에 이제 주는데요. 네. 이 필즈상은 4년마다 한 번씩 주고요. 세계 수학자대 개막식에서 줍니다. 가장 특별한 거는 이제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4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제 이유가 이런 그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이제 기존 업적에 대한 시상이라는 측면 이외에 이 상을 받고 앞으로 쌓을 업적을 통해서 미래 인류에게 기여하라라는 그런 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딱 네. 40세 이전에 줘서 업적도 평가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업적을 성과를 내달라 이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 수학자들 그럼 거의 뭐 천재급 수학자들이 받는 건가요? 수학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업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교수님께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안 풀리던 난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보통 받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천재인데 자, 수학자 세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업적을 낸 분들에게만 수여한다. 자, 박 교수님,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 업적의 탁월성이 이미 4년 전에도 아주 강력한 후보였고요. 네네. 당연히 이번엔 받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미 4년 전에도 유력했다. 네. 자, 어제 유튜브로 이 수상 방송이 나갔고요. 수상 현장을 직접 생중계하시기도 했는데, 자, 교수님은 좀 수학자로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소회가?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이제 인터뷰 현지에 연결해서 이제 라이브로 인터뷰도 했는데요. 굉장히 겸손하고 네. 아주 유머도 있고 아주 보통 우리가 다락방에 숨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예전의 그런 수학자 이미지와 너무나 다른 네네. 밝고 본인 스스로를 평하기를 둥글둥글하게 나를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자, 허준희 교수 대단한 업적이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떤 업적인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패턴들이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터넷 네트워크 뭐 몇백만 명,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컴퓨터들이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라서 질서도 없어 보이고 자기들 멋대로인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 뭐 인접한 나라들을 서로 다르게 칠하면서 색깔을 칠하려면 뭐 색깔 4개 가지고 칠할 수 있나? 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이상한 규칙성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 패턴을 보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동안 안 풀렸고 있었는데, 허준일 교수가 서울대 수학과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석사 과정 때 그런 비슷한 일을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조합론 분야, 다른 분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서도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나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 나 다 아는데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야, 그것을 늦게 수학을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풀어냈군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리드 추측, 로타 추측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 허 교수의 이번 필지상 수상이 한국 수학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한국이 수학 수준이 정말 이제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1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10년 전에는 아주 유망하고 정말 잘하는 훌륭한 수학자들조차도 안전한 문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풀리면 답이 나올 만한 거. 네네. 그다음에 논문이 웬만큼 숫자가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승진이나 이런 직장 잡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을 안전한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한 거. 이게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 네. 근데 세계 수학계가 관심 갖는 그런 주류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드디어 한국이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 도전하는 수학자들이 다수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제 허준이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계의 오지, 미지의 개척을 도전하면서 앞으로 더 넓은 영역을 개척하게 됐다. 네.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형주 아주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 또 10분 인터뷰입니다. 오늘 2부는 모두 교수님들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시대. 자, 최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요. 일본 뇌염모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수도권에선 좀 낯선 이름인데 이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 일련의 곤충 사태의 원인은 기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30년 동안 모기만 연구해 오신 모기 박사십니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의 이동규 석좌 교수를 연결해서 올여름 곤충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30년 넘게 모기를 연구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 모기 연구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질병관리청의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알죠. 네. 네, 거기서 그 매개곤충과에서 이제 모기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첫 직장에서 네. 인연이 되셔서 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모기의 어떤 점을 연구하는지 궁금하고 모기를 키우기도 하세요? 네네. 우선 제가 주로 그 모기 연구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모기의 습성이라든가 모기의 발생 이런 그 모기 생태를 주로 연구를 하고요. 또 모기 방제를 하려면 또 모기의 정체, 모기의 생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기 방제 쪽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 방제.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또 모기가 대상 생물인 모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모기를 365일 사육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많이 물리시겠어요. 모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물리고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모기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대사 활동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몸에서 그 분비물이 좀 적게 나오죠. 젊은이다 어린애들 네네. 모양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덜 물립니다. 이유가 있네요. 아기들을 많이 물길래 네. 아이들 피가 더 맛있나 궁금했는데 그런 또 신진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네. 요즘 여름 날씨 보면요. 이 손바닥 뒤집듯이 폭우, 폭염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도 후텁지근 불쾌지수가 장난 아닌데 자, 날이 더우면 모기가 줄어든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지나면 모기가 많아진다. 요즘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모기는 이제 워낙 그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이제 무게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모기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얘네들 이제 그 흡연 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금년의 기생충 예보를 보니까 7월,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불볕 더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한참 그 날씨가 폭염이 지속이 되면 얘네들이 또 활동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수명도 짧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또 강수량도 예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7월, 8월 여름 모기는 평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활동 안 하고 너무 폭염이어도 활동을 안 한다. 네. 그러면 또 추석 무렵 가을 모기가 몇 마리 남아가지고 잠을 그렇게 또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네네. 가을에는 모기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이제. 가을에 오히려 늘어난다. 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부산에서는요, 일본 내염 모기가 발견된다는데 지금 좀 위험 수준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최초로 발견된 거는 이제 부산이었지만요. 그것이 월동 모기였거든요. 지금은 전국에 어디든지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작은 빨간진 모기, 뇌염 모기인데, 이 작은 빨간진 모기가 주로 나오는 곳이 논이나 논두랑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외곽 지역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도시라 하더라도 적은 수지만 발견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빨간진 모기가 출현을 할 때 이게 물린다고 해서 다 뇌염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제 뇌염 모기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걸 물렸다고 해서 또 뇌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30% 정도가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치유된 사람의 20-30%가 또 정신박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마다 이제 20명 정도가 이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그 세대들이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뇌염 걸린 환자들이 많은 수가 4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이라면 결국 모기에 안 물리는 걸 텐데요. 이 30년 넘는 경력의 모기 박사님이시니까 아까 모기 방제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모기에 안 물리는 비결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제 모기가 낮에 활동하는 종류가 있고 밤에 활동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종류들은 주로 숲속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숲모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격성이 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흰줄 숲모기라는 종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산책할 때 잠시만 있어도 바로 흡혈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긴 옷을 입고요. 긴팔을 입기가 좀 더우시면은 쿨 토시 같은 거를 팔에다 끼우거나 또는 노출된 피부에다 기피제를 좀 바르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방충망을 이제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어느 자기 개인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모기가 특별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럼 분명히 그 주위에 모기 발생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수도일 수도 있고 정화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기가 특별히 많은 곳은 반드시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발견하게 되면 방제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릴 확률이 좀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꼭 여쭤볼 문제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곤충이 보도돼서 뭔가 보니까 러브버그 이게 원래 여름에 있었던 벌레인가 싶기도 해서 도시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이게 우단 털파리라는 종류거든요. 네, 털파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털파리입니다. 이게 이제 한 1cm 정도 크기인데요. 커요. 이게 매년 산야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종류입니다. 이게 낙엽 썩은 거를 먹고 사는 종류거든요. 일종의 생태계에서는 분해자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해자를 하고 또 성충의 경우는 꽃에 화분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익충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익충으로. 그런데 이게 대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게 그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좀 4월, 5월 달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때가 가물었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렇죠. 가물어가지고 그렇죠. 번데기가 성충으로 우화를 못하고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일제히 이게 우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개체수가 이게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얘네들이 또 뭘 좋아하느냐면 그 낙엽이라든가 식물 썩은 데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 냄새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그 성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있는 그 시내라든가 도로로 이게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로도 가게 되고 차량 앞에 많이 묻게 되죠. 이제 차량에 묻게 되는데 얘네들이 또 산성 이력이 되기 때문에 네. 부딪히면 이제 터져서 그 액체액이 나오면은 빨리 청소를 하지 않으면 도색된 차량의 흔적이 좀 남게 돼요. 네네. 예, 그런 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기가스를 좋아해서 도심으로 자꾸 나온다. 자, 해충은 아니고 아까 익충에 속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집에 들어오면 또 이제 놀라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의 방역도 필요하고 이게 질병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또 사람을 물기도 한다고 해서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네, 뭐 무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네, 그 이제 피부에 완다는데 이게 주로 그 밝은 색깔을 좋아하니까 그 흰옷 같은 거 노란색이나 흰옷 입으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밤 같은 저녁 때 같으면 이제 불을 켜놓으면 또 밝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빛 보고 가는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얘들이 그 별로 이렇게 활동성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진공청소기로 그냥 빨아들여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죽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나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간단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구강청결제 있죠? 네네네. 예, 요걸 한 3스푼 정도를 물 한 컵에다 넣고서 그 시트러스 즙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라든가 또는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짜서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문이나 창틀 같은 데다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스프레이로 뿌린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또 에센셜 오일도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라벤더 오일이라든가 로즈마리 오일이라든가 유칼립투스 오일 뭐 이런 것들을 한 15방울 정도를 2개 컵에다가 물에다가 넣고선 액상 세제에 서너 방울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려도 기피 효과가 있고 살충 효과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방향제로도 좀 많이 쓰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의 이동규 석좌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각종 핵관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 당연히 모셨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얼굴 되게 환해지신 것 같은데. 건강하신 것 같고요.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의원님은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이제 멀어지시니까 디톡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독서가 좀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이제 독서를 또 정화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이 정핵관 순서를 통해서.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윤 대통령 결국 이제 음주운전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문회 없었고요. 또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성희롱 논란도 있었어요. 먼저 최근 일련의 인사를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뭐 이 인사풀이 워낙 좁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적당한 사람들을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김성희 전 의원 뭐 그건 워낙 좀 사안이 좀 치사하고 조잡했기 때문에
뭐 그냥 거기는 그냥 거부하고 나머지 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썩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풀이 좁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실 주변이나 여당에서도 이제 풀이 너무 좀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를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좀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전환적으로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향식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공천 경선하니까 경선 과정이 너무 그 전화번호 뭐 하고 뭐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국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천 주문하지만 난 경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뭐냐? 청문이에요, 청문. 그걸 왜 안 해요? 내가 그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분은 무난하게 통과되는 사람인데 제 그 비서관이 이제 뭘 좀 하나 좀 물어보러 그분한테 이제 지명됐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전화로 들리더래. 그 딸이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집에서. 그게 요새 다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난 요새 우리나라가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 선택 경선, 그 다음에 청문회 같은 거는 우리가 참 한 단계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 한 건데 나는 그거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제는 폐해와 부작용이 더 커졌다. 선출직은 경선. 더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임명직은 상당히 그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재풀을 좁아지는데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잘 다루지 못했는데 박순애 장관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만취 상태. 자, 교직에 있을 때였는데 이게 만취운전도 문제긴 하지만 선고 유예가 나온 게 또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안 거치다 보니까 선고 유예가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미스터리인데 교수님도 대학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건 제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제가 대학에서의 경험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법상 사립학교법에 이제 교육법 공립학교를 다 준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형에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냥 파면 해직이고 그냥 벌금형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품위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대학에서 징계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한 그 벌금형 액수가 상당히 크고 뭐 이런 거 같으면은 대학에서 다만 하다못해 뭐 3개월 정도 정직이라도 뭐 정직이 아니라 감봉. 무슨 뭐 감봉이랄까 뭐 이런 거라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고유예 되면은 어쨌든 대학에서도 그런 거 없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까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재판까지 해서 선고를 받아낸 게 아닌가. 그건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더 듭니다.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내가 대학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자기 어떻게든지 클리어할까. 근데 우리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경험에 비추어 이상돈 교수님이 이제 추정을 하신 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소통이냐 혼선이냐 뭐 논란도 많습니다. 자, 그간의 윤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네,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강한 반격, 반론, 직설화법인데요. 교수님께서 검사 시절 화법 못 버린 것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 검사 시절에 뭐 대개 검사들이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직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 정계 선출직하면 이제 그 정치인이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 피폭이 언론에 노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유한 어법을 배운다고 이렇게 기술적 안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난 저거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아끼고 우리가 그 문재인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은 그냥 말이 너무 없어도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이게 말이 너무 많은 것도 그것도 매일 문제. 헤드라인 속보가 그거 문제예요. 대통령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럼 도어스태핑 이거 좀 조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네. 좀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따금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아까 들은 이야기가 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좀 위기 국면,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전 정부와 비교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 대통령의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 이 화법에 좀 오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거 어제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본인도 전 정권에서 지명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관급으로. 네. 근데 그게 대충 대통령 되는 경우가 그 정권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잘해서기보다는 여당이 실패한 경우가 해소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거는 전 정권 실패 때문에 된 거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실패된 거 갖다가 계속 극복을 하고 그거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 안 된 것은 전 정권 때문이라는 것도 누구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정치적 언어의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데 제발 좀 이런 발언을 좀 조율을 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 대통령 뭐 대변인 공보수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딱 그만두지 왜 봉급받고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변인 그 홍보수석. 자, 저는 이제 그 미디어 비평 쪽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 일명 이제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떤 식의 이제 보도 태도를 취하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최영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속보로 도스태핑에서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를 빨리 이제 타전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지적되는 게 기자들이 그 중요한 기회 때 대통령하고 이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대화로 끌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보실 때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야만 산다. 적자생존. 이준석이가 뭐라고 한마디 한번 열심히 했었어. 뭐 다 그렇잖아.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하는 거 봤어요? 다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현재 언론 이게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정말 저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론이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가 모르겠어. 언론도 좀 자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 막았다는 건 언론에서 기사 쓰지 말아야 된다고. 네네. 근데 이게 아침에 오전 속보로 나오면 하루 종일 가서 점심 때도 대통령 발언 토크, 심야에도 대통령 발언 토크. 텔레비에 종편에서 그거 가지고 떠들고 좀 창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난 텔레비 안 봐 그래서. 라디오는 꼭 들어주십시오. 네, 시사본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임 작가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온라인 민심들 있잖아요. 주로 어떻게 좀 패턴이 나와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대체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영 논리 쪽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소위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커뮤니티들에서도 좀 변화의 조짐이 많이 엿보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제 지지하는 계층으로 꼽히는 데가 이제 MLB 파크라고 엠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도어스태핑 자체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온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그 자체를 평가하는 뭐 게시글이나 이런 논의들은 뭐 굉장히 좀 숫자가 적은 편이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2030 보수 청년층이 많이 있는 이제 FM 코리아, 팸코라고 하죠.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들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늘었다. 뭐 이건 물론 도어스태핑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체적인 분위기,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평가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 배경에는 당연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리위원회의 이제 지금 이제 징계 여부 이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윤핵관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윤핵관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연달아서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긴 했지만 지지율의 하락 국면 그 원인이 뭐냐면 여야 공히 자 인사 문제 있다. 경제가 암울한데 대책을 잘 못 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화법 문제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 이렇게 짚어요. 이 교수님 어떻게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포스트레디한테는 뭐 대중의 관심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 좀 말초적인 거에 네. 너무 집착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 쓰게 되면 클릭수가 높아서 그런지 네네네.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 네. 자, 지금 교수님 언급인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때로는 이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관련 뭐 메시지보다 김건희 여사 보도량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이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회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주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은 또 이걸 재생산하고. 언론에서는 더 이런 기사를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뭐 대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도의 그 말초성을 평가할 때 네네.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느냐라든지 패션 문제, 그렇습니다. 장신구, 가격, 어떤 브랜드. 옷을 착용하느냐, 그 브랜드가 뭐냐, 그게 얼마짜리냐, 뭐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상당히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네. 그 보도들이 또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가 네. 이런 브랜드라든지 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해준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취재원이에요? 일종의 취재원 역할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을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칫하면 김건희 여사와 이제 언론의 주고받기식의 이 일종의 거래 관계처럼 비쳐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생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도 언론 상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해외 순방인데 뭐 첫 해외 순방인데 그것도 뭐 발찌, 명품, 가격, 브랜드. 좀 이거 좀 미디어 문제가 있다. 자, 교수님 이거 진짜 너무하다. 언론의 자질 문제다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문제일 텐데 좀 교수님이 앞으로 꼭 지지율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좀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현재 윤 대통령이 뭐 국정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선이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불복을 하는 거고. 그 미국에서 바이든 됐지만 트럼프 지지자는 불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선거 직후에 허니문 효과처럼 올라가는 현상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현재 국회는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 윤 대통령이 그 입법사항에 관한 것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그 답답한 형편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마 일반 국민 그리고서 좀 상당히 그 중간에서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를 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뭐 지금보다는 좀 유연하고 좀 열린 방식으로 좀 운영해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앞에 크게 두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이 화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인의 화법, 인재풀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중도층 국민들을 타겟으로 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지금 여당 국민의힘인데 이준석 대표 징계위가 바로 내일로 왔단 말이죠. 2주 미뤄진 건데 집권 여당의 초유의 윤리위 회부 안건. 자, 이거 지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사태를. 네, 이게 참 그 당 대표 갖다가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현직 장관을 갖다가 뭐 수사하고 뭐 어쩌고 하니 기소 뭐 하니까 그 장관이 뭐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출직 공직자들 뭐 고위공직자들이 주이고 나는 그 유죄 판결 확정되기까지 자리에 버티겠다 이런 나라 난 세계에 없다고 봐요. 네네네.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CNN 앵커 쿠오모 앵커 형인 그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지사. 네네 맞습니다. 일종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사임했잖아요. 맞아요. 뉴욕에서는 2008년에도 그 검사장 하다가 이제 주지사 됐던 엘리오트 스피처라는 지사가 한 1년 만에 사임했어요. 사임 내용이 뭐냐? 그 성매매 의혹이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그만뒀어요. 네. 성상납도 아니고 네네. 성상납이 더 나쁜 거잖아. 성매매보다 그렇죠. 사실상.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고위 공직자라는 것 그런 거 되면 이게 지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내가 다른 얘기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1969년에 당시 미국 대법관 9명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촉망되던 굉장히 진보적인 에이브 포터스라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그 대법관이 자기 아는 사람하고 법률 자문 계약을 하고 1년에 뭐 얼마인가 박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당시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상당히 애매하고 좀 기소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 그 언론에 나고 그 타임 라이프에 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거론이 되니까 그 포터스 대법관을 아꼈던 당시 얼 워렌 대법원장이 당신이 좀 사임해야 되겠다. 아니면 대법원 자체의 권위가 흔들려. 그래서 사임했어요. 네네. 그런 게 고위공직이라고. 1969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은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왕도 총리 뭐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난 이게 결백하지만은 이렇게 총리할 수 없다고 그만뒀잖아요. 실제로 무죄 판결 받았죠. 네. 그럼 그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뿐 아니라 정권 자체에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최동호 검찰총장. 네네. 그 우리가 대충 사안 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범죄입니까? 네.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검찰의 그 지휘 통솔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 하면 그 재판에 가서 뭐 다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아버지 때부터 배워온 기본적인 그 리더십에 그게 문재인 정권부터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인지 그것 때문에 기소하고 나서 그 대법원 판결까지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하겠다는 게 도대체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기사 쓴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네네. 그 무식해서 그런 건지 뭐 판단력이 없어진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요새 돌아가는 사정 보면은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 공직자는 자, 첫 번째 기소되면 사임한다. 유무죄를 다툰 후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앞서서 수사 대상이 되면 사임한다. 네, 결백을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보도만 돼도 의혹 보도가 나오면 보도만 제기돼도 사임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데에서 뭐 유튜버가 제기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이 보편적으로 받아서 쓸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진실 예비에 관계없이 그 직위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더십이 손상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무너진 거예요.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무너진 거라고 그거는. 그럼 징계위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죄 나서까지 난 유죄 판결까지 난 무죄니까 자리에 버티겠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재심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행정 소송도 내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대법원까지 하려면 10년 걸리겠어.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 이해를 못 하겠어. 집권 여당 대표인데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내가 뭐 그때 그런 말 하기는 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미 그 당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론도 안 좋습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대목이 문재인과 조국의 법치주의를 윤석열과 이준석이 배웠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공직자 그 전에 윤리적인 좀 성찰을 하라. 이런 무죄 추정 원칙은 그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하는 얘기지. 그 어떻게 그것을 난 그 이해가 안 돼. 공직자들이 정치의 영역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시간은 짧게 남았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당대회 룰 갈등이 깊어지는데 자, 민주당이 살려면 의원 150명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말씀하셨어요. 이 개혁을 주문하신 거죠. 근데 뭐 개혁이라기보다도 나는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의힘 이 정권을 내줬던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당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그 진보 농계, 진보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네. 부동산세 중간이 뭐 온갖 걸 다 실행에 옮겨서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생각으로서는 민주당에서 당권 경쟁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한 것을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간다는 그런 파가 있어야 경쟁이라는 건 내가 볼 때 다 똑같아. 친명인지 친문인지. 네. 그리고 좀 우습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난 지금 민주당이 심각한 게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그 종부세니 그 부동산 세법 할 때 단 한 명도 반대 안 했잖아요. 검수완박 단 한 명도 반대 안 했잖아요. 네. 전 의원이 이마에다가 주운 글씨를 새긴 거예요. 뭐냐? 종부세 땡 검수완박. 두 개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망친 거예요. 네네네. 그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어? 정책적으로. 친명이냐 친문 내가 볼 때 똑같아.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나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정당이다. 네, 똑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왜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을 인식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은 무슨 당권 경쟁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젊은 세력이라고 나오는 소위 이제 97 그룹 같은 경우도 정책적 변화를 주거나 이런 희망이 없으려나요? 괜찮으려나요? 그런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른 노선을 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뭐 때문에 대표를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없잖아. 그러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건 뭐 의미 없어. 8월 28일인데 그냥 어대명이라고 보십니까? 뭐 돼도 의미가 없다니까. 돼도 의미가 없다. 누가 돼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자, 국회가 원구성 타결엔 성공했는데 결국 원점이다. 여소야대 정국. 여야가 좀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됩니까? 국회는 해야 되잖아요. 총선은 2년 남았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민주당한테 달린 거예요. 민주당에 달렸다. 좀 그래도 좀 이 여당과 좀 협력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느냐. 또 계속 과반수니까 자기들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또 입법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 국제 공전되면은 뭐 국정감사는 뭐 안 할 텐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여소야대 말하자면 분리된 정부가 돼버렸는데 나는 이런 게임에서는 궁극적으로 난 민주당이 난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수님 건강은 굉장히 좋아 보이셨는데 오늘 쏟아내신 말씀은 국정에 대한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정부 여야가 오늘 조언을 좀 마음에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임경빈 작가와 여의도 정핵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간 사건 사고의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안타까운 사건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묵직했던 기억이 나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대학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교수시기도 한데 오늘 이분은 다 교수예요. 예. 석좌 교수, 명예교수. 그럼 배 교수님은 무슨 프로파일러 교수? 전 어린 교수. 이야. 나이로 승부를 거시네요. 자, 전남 한 파출소에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등장을 했고 화살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처한 해당 파출소 경찰들의 행동이 황당하다. 지금 뭐 화제가 막 되고 있어요. 파출소에 경찰이 7명이 있었는데 범인 1명. 제압은커녕 범인이 달아난 뒤에도 쫓지 않았다. 야, 논란의 사건.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예, 사건은 여수에 있는 그 파출소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30일 날 새벽 2시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7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 인원은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파출소라고 순찰을. 지구대 이렇게 하죠. 예, 지구대에 순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절반은 순찰하고 있고. 예. 근데 7명이나 있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여기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그 출입문 구멍에 출입문 약간 이제 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에 공기총이라고 이제 저기 화살총이라고 해서 석궁이랑 공기총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유효 사거리가 물론 이제 최대 사거리가 100m지만 실제로 유효 사거리는 40m. 그리고 실제로 40cm 이상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사람이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석궁과 공기총의 혼합물이다. 예, 독일제고 여기서는 4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레저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렵 같은 거에 수렵 쓸 거 아니에요? 레저용으로 사냥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걸 한 방을 쏘고 달아난 겁니다. 그 뭐 벽에 박혔겠네요. 아크릴 여기에 박혔어요. 아크릴에 예, 여기에 박힐 정도니까 얼마나 그 강하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가스총이 가스가 터지면서 되니까 소리가 컸나 봅니다. 펑 했겠군요. 예, 펑 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관들이 다 몸을 숨기고 안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소리에. 예, 소리에 놀라서 그다음에 아까 이게 2시라 그랬는데 오후 2시예요, 새벽 2시? 새벽이죠, 새벽 2시. 근무할 때. 그래서 권총을 빼들고 숙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 문제였던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사격을 하든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격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안전은 도모해야 되겠지만 잡든 10분 이상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움츠리고 10분을 이제 있었어요. 근데 움츠리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분 정도의 상황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근데 그 사실 이건 문제가 있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누군지 이게 한 사람인지 여러인지 모르는데 바깥에 그 사람들이 시민을 공격해서 살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출소에까지 발사할 정도면 한 발을 쐈고 바로 체포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게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이.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자신들이 지금 지구대 안에 있는데. 예. 그러면 경찰 내에는 모든 시설은 경비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내부 전화입니다. 내부 전화. 그럼 즉각적으로 기동 타격대 같은 형태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또한 코드 제로 같은 경우를 바로 발령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놔두고 왜 그걸 112 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하는. 예. 아니 112에 걸면 중앙에서 전화를 접수하고 받으면 여수의 파출소로 연락해서 대응하시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그런 사건입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럼 기동타격대 연락해서 우리는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밖에서 좀 정황을 보고 이 범인 체포를 협공하자든가 작전 계획을 세워야지. 당시에 팀장이라든가 리더가 왜 조직을 못했느냐. 넌 둘은 여기 있고 우린 둘은 뒷문으로 나가서 뭘 하든. 뒷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을 전혀 조직하지 못하고 왜 10분 동안 머뭇거렸느냐. 경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냥 시민이네요. 일반 시민.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겁니다. 저도 아는 거를 그냥 하셨네요. 자, 이게 화살총은 일단 위험한 겁니다. 장난감인가? 이게 그냥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위험한 거고요. 수렴용.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보죠. 범인은 왜 화살총을 가지고 파출소를 습격했답니까? 범인은 22세인데요. 은행을 털 목적으로 그걸 구입해서 연습용으로 시민들이 아니라 지구대 그러니까 파출소를 먼저 공격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단계가 낮은 청원경찰이 있는 금융기관을 털어서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있는 금융기관을 습격하려고 했는데 이 전초적인 연습이 경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공권력이 우습게 보였느냐. 근데 만약에 이걸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지금 논란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범인이 예측한 대로 엉성한 대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싼 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하는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범인뿐 아니라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경찰에 테스트해봤어요. 그리고 딱 잡히면 이 범인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범인의 의도대로 아무런 대응이 없는데 그럼 청원경찰은 얼마나 쉬울까?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잖아요. 경찰이 이 정도면.
자, 이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도주하면서 가발도 쓰고 옷도 갈아입고 도주 계획이 치밀했다고 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총기도 준비해. 네. 그리고 도주 계획도 있고. 네. 실제로는 12시간 이후에 잡혔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분이 본인이 이제 우울증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면밀히 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있다. 계획이라든가 네네네. 공범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재판으로 넘어가서 심신미약 이런 문제가 혹시 의도한 건 아니냐, 정말 질환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이건 또 의학적인 검토가 이제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자, 화살총 단 한 발을 쐈다고 하지만 파출소에는 총기류도 있고 7명이었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의 대응 수단도 있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찰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면밀 분석해야 할 텐데 자, 좀 어떤 보호장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떤 테이저건이라든가 3단봉은 있는데 네. 중장거리 무기, 공격 무기에 대한 방어 차기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경찰서가 습격당하고 그럴 수 있는 네네네. 상황이 있었는데요. 시위대에 의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방패라든가 이런 어떤 장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불비하고 훈련이나 연습이 불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네. 왜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몸을 드러냈을 때 본인이 화살촉 다치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방검복 네. 아니면은 중장거리 같은 형태의 방어 무기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다운 자세와 대응, 작전, 그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진국이니까 경찰들의 장비는 좋은 걸로 최대한 안전하게 현대화돼야 하자고요.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몇 년 전에는 이제 산길 같은 데서 경찰이 막 검에 피습당하고 해서 그렇죠. 방검복도 파출소마다 몇 개 없다 이런 지적했는데 개선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이슈가 하나 또 있어요. 퇴근길에 20대 여성이 실종이 돼서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되다가 강남에서 머리를 하고 연락 두절이 됐다. 어떤 상황입니까? 26일 날, 27일이죠. 네. 월요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여성이 그 가양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9시 30분에 잡혔고 네. 강남에서 머리를 하고 가양을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거리는 먼데 강남에서 머리 한 것까지는 확인됐고 가양까지 왔는데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 CCTV는 가양대교 남단을 걷고 있는 것. 네. 근데 가양역은 이분하고 연고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왜 두절이 됐느냐.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분이 그때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실종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좀 이상한 실종 사건이다. 자, 바로 실종 당일 밤 11시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 실종된 동생의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집에 왔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좀 상당히 이상한 거죠. 9시 30분에 끊겼습니다. 11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것도 119에 이 당사자가 전화를 합니다. 실종된 게 동생인데. 당사자가 그러니까 언니가 어느 집에 있는데 쓰러질 것 같으니까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 너무 황당하죠. 나는 멀쩡한데.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상하네요. 혹시 어떤 납치나 위협을 당한 상태에서 일종의 구조 시그널로 이렇게 119를 몰래 한 거냐? 그러기엔 너무 긴데 이거 자체가 근데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조심스럽게 어떤 모종의 시그널을 보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납치 상황에서의 어떤 구조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추정, 그런 가능성이 또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김다은 씨. 김가을 씨입니다. 김가은 씨. 을 씨. 김가을 씨. 네, 24세고요. 키 163cm. 마른 체형,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부근에서 행방이 묘연하다. 실종 당시에 베이지색 상의와 검은 하의를 입고 있었고요. 레인 부츠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하신 분들 많이 좀 신고해 주시고 정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무사히 돌아오시길 빕니다. 경찰도 좀 잘 수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함께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치킨 쿠폰 받으실 분 8539-0693-9908-6023-9945-8399 치킨 막 날아갑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